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한국 역사상 최악의 금융위기 시나리오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 다가오는 금융위기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3배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거예요. 특히 한국의 개별 은행들이 부실이 심각한 수준까지 치닫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금값이 폭등하고 한국 조폐공사에서 금이 동났잖아요. 지금 이제 절판이 됐잖아요. 괜히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현재 금융위기가 오고 있는 그 금융위기의 실태 그리고 시나리오를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잘 대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금융위기 당시에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고점 대비 56%가 깨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깨졌죠. 56%가 깨졌으면 개별 종목 거의 80~90% 빠진 종목들이 속출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금융위기가 터진 지 무려 17년이 지났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때의 공포를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17년이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리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한국에 또다시 이런 이제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금융위기 같은 이제 리스크가 다가오려고 하는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도 결국은 이게 확산이 돼서 한국은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위기가 터진 지 3년 뒤에 은행들이 계속 부실해지다가 30개 저축은행이 파산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규모 저축은행 영업 정지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이때 당시에 실피해 금액만 총 50조 원이고 총 10만 8천 명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던 사람도 돈 받는데 오래 걸렸다고 하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상 예금하신 분들 돈 다 날렸어요. 이번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다가올까? 정확히 3배 정도가 될 겁니다. 리스크의 규모를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제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다가올지 예상의 피해 규모도 이제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금융위기는 보통 핵심이 뭐냐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망가지면서 이 PF나 부동산 대출 같은 것들이 망가지면서 위기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 그럼 부동산 대출 규모만 알면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다가올지 그 사이즈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금융위기 당시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규모가 금융위기 당시에 80조였고요. 현재 최소 기준으로 230조 원. 아마 이게 좀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83, 24 3배가 넘는 이런 이제 수준까지 지금 형성이 되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금융위기에 비해서 3배 정도 되는 사이즈의 리스크가 우리한테 지금 산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리스크의 규모가 3배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3배 이상 터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조 원짜리 리스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금융위기 당시에 이 정도의 리스크가 터졌다라고 한다면 283, 24, 240조 원의 리스크가 지금 있잖아요. 3배잖아요. 3배. 그럼 리스크는 3배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 터집니다. 왜 그러냐? 금융위기는 어떤 한 이제 증권사나 어떤 곳이 쓰러지기 시작하면 다 같이 도미노로 무너지는 구조예요.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에서 저축은행만 터졌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저축은행만 터지게 될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자, 최근 기사 보시면 농협, 수협, 신협 적자 조합이 745개로 폭증하고 있고 관리 감독이 안 돼서 부실한 지점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지역 농수신협 부실이 엄청납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드렸는데 진짜 말도 안 돼요. 정말. 그리고 부실도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데 전국 신협 800여 개들 중에서 100개 이상이 심각한 부실 상태인 상황이에요. 금감원이랑 바젤3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스케일이 금융위기 때 비해서 한창 커진 게 확실히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다가올 위기는 절대 가볍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한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면, 뉴스웨이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업종별로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보게 되면 저축은행이 지금 압도적입니다. 거의 지금 30%대예요. 이거를 쉽게 번역해드리면 부실 채권이 30%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100개 나갔잖아요. 100개 나갔으면은 그 중에 30%가 다 지금 못 받는 돈이 돼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축은행도 이 정도인데 더 충격적인 거는 증권업계도 16%까지 왔어요. 참고로 이거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10%만 넘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딱 예를 들어서 증권사 하나 무너진다 그러면은 A가 무너지면 B, C, D, E, F, G까지 다 부실해져요. 왜냐? A가 투자했던 거에 B, C, D, E, F, G까지 다 투자했기 때문에 A가 망하면 B, C, D, E, F, G 다 모든 증권사들이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는데, 지금 옛날처럼 저축은행 이제 줄도산 사태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저축은행들이 지금 부실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리스크가 3배가 커졌어요. 가계부채만 1000조 원이 넘어가요. 우리나라 전세계 가계부채가 거의 최상위급이에요. 옛날 저축은행 사태 때보다 훨씬 더 가계부채가 심해졌는데, 과연 2011년 때처럼 피해자가 10만 명 50조 원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면 더 커지게 될까요? 30만 명에 150조 원? 3배 훨씬 전 넘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저축은행 요번에 훨씬 더 부실해졌고 이제는 증권사나 다른 금융기관들까지 껴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실 사태에 쉽게 안 끝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는 걸 시스템 리스크라고 합니다. 금융위기 같은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시스템 리스크가 시작되면 중소형 금융기관들이 붕괴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벌어질 텐데 저는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냐면 초대형 금융기관들은 국가에서 구제금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우리나라 IMF나 금융위기 같은 거 터졌을 때 큰 금융기관들은 살았어요. 큰 회사들은 다 살려줬습니다. 국가에서. 근데 쬐그만한 중소기업들, 쬐그만한 중소형 금융기관들 무너지는 거는 국가에서 냅뒀어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우리나라 국민은행이 제일 크잖아요. 국민은행이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의 부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이런 금융기관들이 망하게 되면 국가에서 살리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구제금융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중소형 증권사, 중소형 보험사, 뭐 중소형 뭐 저축은행 이런 데 무너져요. 중소형 신협 살려줄까요? 국가에서?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씩 문제가 터졌을 때는 국가에서 방어를 해주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터지면은 안 막아줘요. 정말 큰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만 살려준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런 형태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는 못 살려주잖아요. 국가도 돈이 제한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딱 봐도 지금 분위기가 심각해 보이는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에 당장 위기가 안 터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안 무너져서 그래요.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를 보게 되면 김학균이라는 분이 정리하신 건데 금리를 쭉 높이다가 이게 빨간색이 금리고 파란색이 주가지수예요. 근데 금리를 쭉 높이다가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때 베어스턴스 은행 파산했고 BNP 파리바 ABS 펀드 환매 중단하고 뭐 사태가 여러 가지가 터지더니 리먼 브라더스도 금리 인하하고 나서 좀 이제 시간 지나고 한 1년 있다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때부터 슬슬 위기들이 바닥에서 나오다가 한 번에 빵 터지는 구조로 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도 금리를 낮추고 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는 멀쩡했는데 언제 터졌냐? 2011년에 멀쩡한 상황이었던 한국마저도 3년 뒤에 터졌어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죠. 미국은 잘 나가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 무너지면 한국은 더 세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대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지금 IMF 때보다 경기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 리스크의 시작은 가장 큰 도미노가 무너질 때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지금 가장 마지막 도미노로 있는 게 엔비디아, 빅테크, 미국 요쪽이에요. 한국은 가장 앞에 있는 도미노나 마찬가지인데 한국 무너졌어요. 근데 다른 국가들 안 무너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다른 국가도 천천히 무너지면서 나중에 끝에는 미국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이제 싹 이제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불어닥치고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눈덩이처럼. 그게 바로 시스템 리스크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한 신호 중에 하나가 떴어요. 요게 진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요걸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현재 미국의 영래포 현황을 보게 되면 시장에 넘치던 유동성이 빠르게 소멸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랑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 지수랑 기막힐 정도로 잘 이제 아다리 맞게 움직여요. 영래포가 들어왔다가 영래포 꺾일 때 이제 코스피 지수도 같이 꺾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빠르게 메말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월가에선 이 지표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2년하고 2023년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2022년에 엔비디아랑 비트코인 70% 빠졌다가 이제 2023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2022년에 왜 이렇게 영래포가 많이 늘어났느냐? 자,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제 영래포가 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 영래포가 줄어드는 게 안 좋냐? 영래포가 뭐냐면 금융기관이 쉽게 말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에다가 단기간 동안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예요. 확실하고 안전한 이자를 받는 이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만 맡겨도 이제 연준에서 이자를 줘요. 근데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연준도 망할 리가 없겠죠. 매우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남는 돈이 있으면은 은행들은 이자 장사를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돈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자율이 괜찮으면. 그래서 단기 유동성 자금을 굴리기가 적당한데 이게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여윳돈을 안전하게 은행에다 보관했다고 쳐볼게요. 이걸 언제 출금하게 될까요? 당연히 쓸 돈이 필요할 때 출금을 하게 되겠죠. 뭘 투자를 해야 된다거나 뭘 사야 될 때. 근데 지금 은행들이 이걸 빼는 거는 뭐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어서 빼는 게 아니라 이 돈이 급박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빼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게 미국 월가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치고 있는 지금 이제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이런 이유입니다. 자, 2023년 기준으로 글로벌 은행들이 2023년에만 6만 2천 명의 직원을 해고를 했어요. 금융위기 이래 이렇게 해고를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24년엔 어땠냐? 이제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4개만 합쳐도 대형은행 4개만 합쳐도 16,000명 돼요. 그러면 중소형은행, 지방은행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을까요? 계속적으로 은행에서 직원들을 무차별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앞으로 금융위기가 올 걸 아니까. 학습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미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솔직히 좀 답답해요. 딱 봐도 국민연금 못 받게 생겼어요. 저는 국민연금 많이 내는 입장인데 앞으로 국민연금도 못 받게 생겼지, 건강보험료 너무 비싸지, 이대로 인구 줄어들잖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중년 나이대가 될 쯤 되면 세금이 아마 40-50% 넘어갈 거예요. 고소득자가 아니어도. 고소득자들은 막 세금 60% 70%까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국민연금 못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꼴 보면 답답합니다, 솔직히.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깨어있는 분들, 지혜로우신 분들이 함께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부를 지키고 우리가 위기에 재산을 불려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부가 곧 국부가 됩니다. 왜냐,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의 재산을 지키면 우리가 국가에다 세금도 많이 내고 하니까 국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투자자로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우리가 제대로 된 투자를 했을 때가 곧 애국을 하는 길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게 애국자가 아니라 21세기에는 국부를 만들어주고 국부를 보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애국자라 생각하고, 그거는 여러분들 재산과 국부는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를 잘 이용해서 부자가 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저는 진정성 있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코스피 공매도 이런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공매도 전략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물론 공매도는 위험합니다. 저는 공매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전략이 기반된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실 분들은 하실 거잖아요. 조금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1월인가쯤에 공매도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어요. 12월인가 1월쯤에 반응이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12월에 했죠. 어마어마했습니다. 반응이 24시간 동안 1만 명이 왔다 가셨어요. 지금 진짜 반응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2월 26일 수요일 오후 9시 30분에 라이브 방송에서 코스피 공매도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월말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월말에 특강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2월 26일 수요일에 할 건데,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들어보시면은 코스피를 어떻게 공매도 치면 우리가 한국 경제가 망가질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재산을 지켜서 어떻게 하면 부를 많이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 강의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1577-0471로 월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저희가 영업 문자나 이런 거 절대 안 보내고 딱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하실 때 안 까먹으시게 들어오실 수 있게 알림톡이랑 문자만 보내드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날짜 맞춰서 안 까먹으실 자신 있으면 라이브 방송 이때 딱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다시 보긴 안 되니까 그 부분 잘 주의해 주셔서 시간 엄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